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일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거의 끝부분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크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공구 툴은 없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뉴욕의 아파트먼트의 화재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뒷부분을 보면은 미국 전체적인 그 선진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전해드리겠는데, 당연히 뭐 오미크론, 경제 문제 함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는 1월 19일부터 새로 생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프리 테스트를 이 4번이라고 하는데 8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가질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당연히 그 8번, 한 사람이 8번씩 482, 32, 4인 가족인 경우는 32개씩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기구를 전한다는 것이 그 8번 할 수 있는 테스트 기구를 1월 19일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웹사이트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 이름을 전해드리자면요. 뉴스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 이름을 전해드리자면 COVID, COVID 테스트에 S 붙습니다. COVID test gov covid test s.gov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뭐 까다롭게 인터넷에서 넣어야 되는 것도 없고요. 딱 2가지인데, 하나는 이름, 그리고 하나는 주소입니다. 그러면 7일에서 12일 사이에 집으로 배달이 된다는 얘긴데, 4개의 무료 코비드-19 테스트를 그 한 개당, 박스 한 개당 2개씩 들어있으니까 8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약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코비드 테스트를 사시면 보험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reimburse,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일단 그 보관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월 19일부터 코비드 테스트 s. government 할 때 그 gov로 들어가셔서 이름 적고 주소 적으시면 그 주소로 여러분 앞으로 4통, 한 통에 2개씩 테스트할 것이 들어있는 것이 7일에서 12일 사이에 배달이 됩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레이티스트 뉴스이기도 하고, 또 보스턴과 시카고의 학생들은 지금 어제 굉장한 시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시위한 것이 학교에서 오미크론이 많이 퍼지고 하니까 우리 다시 리모트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모와 반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의 걱정도 있습니다만, 학교 자체에서는 지금 뭐 시카고, 보스턴 이런 데서는 선생님들조차도 오미크론 때문에 출근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에 학생들이 며칠 가자마자 학생들이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 못하겠다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뭐 이제는 피크다 하는 것이 통일된 의견인 것 같고, 병원 침상 미국 어느 곳에서나 많은 곳에서 대부분 이상의 곳에서 지역에서 모자랍니다. 오죽하면 캘리포니아주가 감염된 스텝이 환자들을 돌보겠습니까? 물론 그 감염된 스텝들은 증상이 없을 때요,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때 코비드-19 환자만을 치료한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만, 주정부의 규정은 돼 있지만, 엊그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것처럼 뭐 리버사이드에 있는 그 커뮤니티 호스피털, 아주 큰 병원입니다. 그런 병원에서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감염됐는데 신생아실에도 가고 또 뭐 암 환자 치료실에도 가고 한다는, 참 보건당국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것이
스텝들이 너무 없어서 실수도 많고 숨져가는 환자도 생길 수 있고 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너무 많고 슬픈 현실이죠. 의료진이 모자라서 코비드-19에 감염된 의료진까지도 일을 해야지 되는 현실. 이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표준으로 정하고 아주 그 까다롭게 테스트도 하고 또 뭐 임상 그 실험도 많이 하는 미국의 그 테스트요. 그 N95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N95와 KN95가 있죠.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중국 정부가 표준을 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KF94 이 세 가지가 쓰여지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뭐 3M이라든가 킴벌리 클락에서 만든 그 미국의 N95인데 N95와 KN95 KF95와의 가장 큰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끈입니다. 끈이 그 N95는 두 줄로 돼 있어서 머리 뒤로 이렇게 그 여성들 같은 경우도 머리 헤어 뒤로 이렇게 묶어야지 되는 게 N95입니다. 그것은 곧 가장 타이트하게 묶을 수 있다는 게 되죠. 그에 비해서 KN95와 KN94는 귀에 거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뜰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그 마스크 전문가들은 그 KF95 한국에서 만드는 거죠.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하고 한국에서 만든 이 KF95의 경우는 아주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무척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그 꼼꼼한 사람들, 의료진 이런 분들은 N95를 쓰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된다든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뭐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할 때 8시간 동안 N95 두 줄로 고무줄이 저기 그 머리 뒤까지 가서 이렇게 묶어지는 그 N95를 하기는 참 뭐 여러 가지 머리에 대한 압박, 숨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똑같은 숫자는 95지만 K자가 붙은 KN95는 중국 정부에서 승인한 것도 아닐 뿐더러 가짜가 무척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전문가들은 N95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만든 KF94를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이 마스크는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시간 또 개인의 그 호흡이나 건강 상태 여러 가지 그 알러지가 있는 것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처럼 털이 뭐 한 방울만 들어가도 기침이 난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또 본인에 맞는 그런 그 마스크를 써야지 되죠. 편안하고 많이 그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스크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신경을 쓰시는데 사람들이 무척 많은 곳에 간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백신 접종을 맞았더라도 밖에 많이 다니는 젊거나 어린 뭐 손자들을 맞으실 때는 서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죠. 이때는 뭐 N95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마스크를 쓰시고 멀리서 대화하시고 밥도 조금 떨어져서 드시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바짝 모여 있는 곳에 가신다던가 또는 그 코비드-19 테스트를 하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 군데 여러 나이 여러 직업군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실 때는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고 인증한 N95를 쓰시는 게 좋겠죠. 모든 여러 종류의 마스크가 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천 마스크는 크게 이 코비드-19을 막는데 도움은 없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천 마스크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처리가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브랜드별로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그 정도 상식과 이런 것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제 그제 판결이 나서 굉장히 그 핫한 뉴스가 됐었고, 실용적인 면에서나 국가 운영 또 연방 대법원의 성격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랬던 것이, 연방 정부의 백신 의무화를 이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 다만 의료진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병원이나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이제 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을 하되, 뭐 많게 2천만 명까지라고 하죠. 그러나 한 8천만 명 되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에서의 백신 접종 의무화이거나 매주 한번 테스트하게 하는 이 부분은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하고 시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8천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이것은 무효가 됐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지난 1년 동안 그 팍스 뉴스가 얼마나 이게 코비드가 무엇이 위험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감기보다도 안 위험한 건데 어린이들에게 뭐가 위험해 하면서, 물론 그 뒤에 변이가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게 뭐가 위험해 하면서, 마스크는 또 효능이 없다, 백신도 효능이 없다, 무슨 뭐 감시를 한다는 이런 것에 너무나 젖어 계셨던 그런 분들께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팍스에서는 백신 의무화를 마치 그 짐 크로 하면은 흑백 차별이잖아요. 거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사적인 범죄가 짐 크로, 노예제도, 흑백 분리라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역사로는 보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팍스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형태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팍스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팍스 텔레비전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기 전에 본인들 다 백신 접종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구조입니까? 그 끝에 따지고 가서 자세한 이런저런 이유를 다 따지고 가면 돈 버는 겁니다. 팍스 TV도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쪽으로 잘 유도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이고, 물론 연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의무화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학교도 위험하고 스포츠 이벤트 센터도 위험하고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면 다 위험한데, 유니버설한 위험도인데 공기도 위험하고 모든 범죄에 날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범죄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미국 연방 노동부 산하의 직업 그 안전 보건국에서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스포츠 이벤트에는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 같은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그렇지만 직장에 가는 것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생활해야지 되기 때문에 must go, he must go, she must go, I must go, 가야지만 되는 거니까 더 그 안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도 왜 의회가 하지 않는가? 공공건강은 의회 책임 아닌가? 또 브렉 캐버나우라는 보수 대법관도 대법원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의회 없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죠. 경제적으로는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은 뭔가 조건이 하나 더 붙으면 노동력이 부족한데 우리 일손이 부족해 해서 안 하는, 그런 것도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할 때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맨 앞에 뒀는데, 브렉 캐버나우 대법관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할 수 없다. 유일하게 마스크 쓰지 않고 벤치에 앉고 마스크 쓰지 않고 뭐 사진도 찍고 하는
다른 사람들 옆에 있을 때요. 나이 많이 든 연방 대법관들과 함께 있을 때 닐 고서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일은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거나 의회에서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독감에 비유를 합니다. 이분은 여전히 이 코비드 19을 그러면 왜 독감 백신을 의무화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감도 코비드처럼 사람을 숨지게 한다. 그런데 왜 독감 백신은 의무화하지 않는가? 독감과 코비드 19과의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그 비율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독감은 1년에 맥시멈 몇만 명. 지금 코비드 19은 2년 만에 2년 넘어서 3년째에 접어들었죠. 80만 명이 숨졌습니다. 보통 독감으로는 한 많이 잡아야 그 정도의 한 10만 명 내외, 많을 때, 가장 많을 때 10만 명 내외인데 이것은 8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얼마나 많고 후유증, 독감의 후유증으로 뭐 평생 뭐 어떻게 된다던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코비드는 지금 그런 일들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경제적, 정치적으로만 볼 것인가, 건강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사무엘 얼리토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관이요. 전부 지금 보수 대법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본인은 백신 접종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 얼리토 제가 한번 찾아봐야지 되겠습니다. 엘리나 케이건,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은 팬데믹으로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잖아요. 역시 소니아 소토마요르 같은 당뇨 환자로서 본인이 주사하기도 하고 하는 또 비만도 약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겉보기에. 그런 분은 이 닐 고서치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연방 대법관과 의견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번 지난 금요일에는 다른 8명의 연방 대법관이 나란히 앉아서 이 문제를 심의할 때 집에서 리모트로 했죠. 그만큼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옆에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벤치에 자석이 있으니까요.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67세고 본인보다 나이도 많고 당뇨병이 있고 약간의 비만도 있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을 옆에서 한다는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저건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해서 이 직업안전보건국에서 코비드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던 것은 원래 룰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이나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미국의 노동청 산하의 직업안전보건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던가 오히려 백신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대법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해줘야지 된다 하는 그런 그 판결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나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보조를 받는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판결이 나오고 나서 역시 같은 매체인 애틀란틱은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연방대법원도 굉장히 정치화됐기 때문에 보수적인 연방대법관 6명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사업체에 대한 규제잖아요. 이것은 사업체에 대한 규제를 안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역시 정부는 사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다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뉴스를 오래 했으니까는요 그런 것을 봅니다. 가장 최근에는 정말 중대한 것은 의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같은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지만 시행하게 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계속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가 심지어 의회에서 통과했는데도 계속 공격을 받고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존 로버츠라는
보수 공화당인 연방 대법관이 표를 들어줘서 5대 4가 돼서 이 오바마 케어는 계속 지금 집행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중대한 일은 의회를 통과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죠. 의회를 통과했었죠. 그러면 뉴딜 정책이 통과될 때나 오바마 케어가 통과될 때나는 그때는 의회가 대통령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힘이 강한 다수당이었다. 여기서 이제 의회의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이 노박 조코비치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인 애니타임에 그 호주의 그 법원에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조코비치가 경기를 그 호주 오픈을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는 양성일 때 사람들과 어울렸다. 본인은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 살고 있는데 양성일 때 자신의 조국 세르비아의 수도인 벨라루스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따닥따닥 붙어서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사진 찍었고 양성 일대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죠. 스페인에도 갔고 그게 이제 12월 16일에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그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었고 또 그 벨라루스에서 프랑스의 매체와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한번 이제 걸렸다는 것으로 예외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주 오픈에 갈 수 있도록 호주의 어떠한 기구와 또 호주 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 주로부터 연방 그 이민국에서 비자를 취소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법원에 고소를 해서 법원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민 장관이 이건 아니다. 이민국 서류에도 거짓말로 적었잖아. 지난 2주일 동안 다른 곳을 여행하지 않았다고. 버젓이 스페인과 벨라루스를 가고도 이런 것도 이제 호주 정부로서는 괘씸할 수 있는 것이고 호주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은 뒤로 하고 지금 호주 정부도 뭐 90% 16살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최근에 병원 입원율도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 5월 달에 선거는 치러야지 되고 코비드 그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 왜 이 유명한 사람만 예외를 두느냐 이런 또 국민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노박 조코비치 개인의 생각으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개인의 믿음대로 살도록 허용을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공인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뭐 접촉을 한다던가 공적인 대회에 나오면 다 또 중계가 되잖아요. 이 노박 조코비치가 본인이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몬테카를로에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호주 오픈에 참가하는 그 선수, 지원단들 모두 다 백신 접종 의무합니다. 관중들도 백신 접종 의무합니다. 본인만 예외. 그런데 그 예외를 그렇게 하면서 뭐 다른 나라도 가고 서류에 거짓으로 적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호주의 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코비치 개인으로 볼 때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그것을 기본 명제로 해야지 되겠죠.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 권리는 있죠. 그거는 의견이 다르니까 인정을 해야지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줄인다던가 혼자 집에 있는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코비치의 경우는 양성 반정 받고 다음날 어린아이들과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친구와 스페인에 가서 사진 찍고 했다는 거죠. 닐 고소치라는 연방 대법관이 옆에 자리 지정석인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당뇨병인데 마스크 쓰지 않고 계속 몇 시간 동안이나 벤치에 앉아있는 이런 것을 보이니까
이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코비치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호주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문제는 뒤로 해놓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서류에도 가짜로 적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러한 권한을 부릴 권리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미크론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경제 문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일 큰 게 마켓에 가면은 물건은 비싸졌는데 점점 칸이 빈 것. 이게 동부에서 시작해서 워싱턴 DC에서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마켓이 많이 물건이 비어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인플레이션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12월 달에 7%가 늘어났고 11월 달에 6.8%가 늘어났고 소매 판매는 11월에 비해서 오히려 12월 달에는 1.9%가 내려갔고 가장 큰 것은 에너지, 그로서리 값 많이 올라간 것이요. 집 렌트비, 자동차 값 이런 것들이 확 인플레이션을 올려놓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로서리를 봐야 되는데 그로서리는 6.5%가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죠. 임금 인상이 그로서리 값 올라간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낮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려고 하는 것도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것은 이자율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이자율을 올리면은 이제 집값 상승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도 이자율 낮을 때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페이먼트가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는 이만큼은 불러도 되겠어 하면 거기다 웃돈 주고 샀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우리 능력으로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것을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팔려고 내놓으려고 하는 셀러는 가격을 그다지 높게 많이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팔린 가격을 쭉 조사해 봤을 때 전보다는 이자율이 낮았을 때보다는 집값 팔린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숫자 노름이다. 어떻게 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해석하느냐. 숫자 놀이다. 반면에 무슨 자동차 값이 오른다던가 개인이 이렇게 접할 때요.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이거 아이스크림 값도 올랐네? 박초이를 내가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 이만큼 샀는데 지난번보다 이만큼 올랐네? 하는 이게 훨씬 이제 중요할 수 있고요. 아무튼 식료품 가게에 물건이 없는 이런 경제 상황 맞고 있습니다. 뉴욕 아파트 화재. 이코노미스트는 화재의 원인은 결국은 가난함이다. 빈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뉴욕 아파트먼트 화재가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아주 빅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닷새 전에 1월 5일에 필라델피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먼트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한 가족이 12명이 어떻게 같이 사나요? 한국 분들도 물론 너무너무 부자라서 막 몇 에이커 되는 저택에 집이 떡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커다란 패밀리룸에 모여서 무슨 연말연시를 즐기고 있었다. 이러면은 좀 말이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돈을 덜 버는 사람들일수록 함께 모여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한 9명, 8명 같이 모여 사는 이 두 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코비드 19에 많이 걸리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의 브롱스에 있는 19층 아파트먼트가 불나기 전에 닷새 전에 나흘 전인가 닷새 전인가 일어났었던 그 불도 가난한 정부 보조가 들어가는 아파트먼트에서 한 가족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다가 숨지게 된 겁니다. 12명이 1월 5일에 공공주택에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장이 우리 시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적인 화재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흘 뒤군요. 뉴욕의 아파트에서는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했는데, 역시 이 아파트먼트도 연방정부의 렌탈 보조를 받는 그런 아파트먼트인 겁니다. 지금 필라델피아나 뉴욕이나 그 빈곤층의 그 주택값 굉장히 높잖아요. 무슨 그 뉴욕 같은데 그렇고.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사실은 뭐 보스턴, 시카고 이런 데에 공공주택, 로스앤젤레스에도 많이 있고요. 일반 주택이고 하지만 일반 콘도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몇 퍼센트는 지으면 저소득층에게 줘라. 그 사람들은 렌트비를 조금 내고 살 때도 가격도 연방 정부가 나머지를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어떤 경우에는 부자 동네에도 그렇게 그 시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필라델피아에서도 막 이제 빈집이 있으면 사들여서 사람들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인종 같은 것도 섞이게 한다. 이렇게 해봤는데 말하자면 쉽게 다른 레벨의 사람들을 한 동네에 살게 한다.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나간다던가 하는 형태로 해서 거기가 다시 고스트 타운이 되고, 고스트 타운이 되면은 뭔가 연방정부에서 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든다던가 뭐 시끄러운 프리웨이를 논다던가 할 때는 그쪽으로 놓고, 부자들은 또 분리된 다른 곳에 가서 스스로의 그 터전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나 뉴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불이 난 뉴욕의 브롱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감비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그 트윈팍스라는 아파트먼트랍니다. 1973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저소득층에게 이제 좀 넓은 공간을 준다. 뭐 그리고 뭐 너싱홈도 준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많이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를 상대로 하는 것을 하겠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저소득층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연방정부 보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이런 것이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뭐 뉴욕의 이 로스앤젤레스에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취직을 제대로 해서 안정된 그런 그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한 또다시 좌절되고, 연방정부에서 겨우 이제 살 곳이나 기본적인 먹을 것 이런 것을 주니까 또 마약에 빠지고 하면서, 이러한 곳이 막 너무너무 그 범죄의 속을, 마약의 속을 해서 이번에도 왜 그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확 퍼졌다고 하잖아요. 원래 불이 난 자체는 그 스페이스 히터, 벽에 붙어 있거나 하는 그런 중앙 난방식 히터가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 요금을 그런 등등의 이유로 들고 다니는, 옮길 수 있는 스페이스 히터라고 부르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거기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이 났을 때 그 유닛이 딱 문이 닫혀야지 되는데, 평소에도 너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알람이 많이 울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누군가가 꺼놓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소방 알람이 많이 울리니까. 소방 알람이 울리면 문이 쫙 꺼져요. 문이 닫혀서 딱 그 유닛에서 불길이 멈춰야지 되는데 순식간에 이게 쫙 그 퍼져버린 이 케이스잖아요. 이 치명적인 화재죠. 그래서 치명적인 화재가 벌어진 적도 있어요. 일어난 적도 있으면 소방법을 바꿨지만 그게 또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빈곤이다. 이런 곳에서 이런 그 불길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지 될 문제들이 지금 미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제 여기 목에는 있는데 마이크가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카메라 자체에 있는 마이크,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이크로 녹음이 됐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작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저는 녹화해서 올리기는 하지만 녹화한다고 무슨 내용을 편집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냥 해보겠습니다.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항상 그 완벽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만족할 만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부족한 것도 그냥 넘어가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그 살아가는데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했었던 방송을 다 다시 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처음 하고 다시 할 때 첫 번째보다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자연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 중인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오미크론, 연방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뭐 경제 문제, 사회적인 빈곤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 되는데 지금 코비드에 꽉 잡혀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그 대단한 파워가 있겠습니까? 백신 접종 의무화도 안 되고, 마스크도 뭐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쓰고, 동부에 살고 있는 뉴욕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쓰지만, 오늘의 미국을 미국의 각 지역에서 시골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스크 주변에서 쓰는 사람 없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대통령이 뭘 트럼프 때 못한다고 하더니 뭘 잘해 하는데, 그 트럼프 때와 지금의 이 코비드의 성능, 나쁜 면에 있어서의 성능은 비교할 수가 없이 변이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참 뭐라고 할까요? 난감한 거죠. 그리고는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이든은 치매다, 뭐 이렇게 빅마우스들이, 보스의 빅마우스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공화당은 팍스,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를 보면서 그 말들을 믿고, 요즘은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이 퀴니피하게 여론조사 결과 33%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퀴니피학은 다른 여론조사 기구보다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불리하게 나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다른 매체에서도 뭐 그 33%를 훨씬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와야 지금 한 40%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인기 없는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코비드 그렇죠? 투표권리보호법도 지금 투표권리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권리보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공화당은 예전에 짐 크로, 무슨 흑백 시대의 흑백 분리, 이런 것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이 아니 화합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라면서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나오니까 이것도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는 그 위험성이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잖아요. 1월 6일 의사당 사건은 트럼프의 책임이다, 전 대통령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부터 바이든의 화합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스스로 거기서 조금씩 옷을 벗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북한은 몇 번째 이렇게 그 미사일을 쏘아대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만나는 봤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없죠. 계속 연설 잘못한다, 말 실수한다, 어떤 때는 너무 조심스럽다,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노멀한 정부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겼지만 가장 카리스마가 적은 대통령, 이런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몇 좋은 연설을 뭐 하기는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의사당 연설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 자유법을 보장을 해라, 이런 것을 주장할 때도 어떤 쪽에서는 화합을 중요시해야지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으로서 가장 확실하고 열정적이고 집중력이고 결단력이 있는 연설을 했다, 상대를 비난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너무나 어려운 형편입니다. 쓸만한 파워와 어떤 동력이 없는 사람에게 슈퍼맨 파워를 지금 그 미국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비극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해도 코비드도 예상보다 빨리 잡혀도 결국은 중간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벌써 2024년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형태 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 같은 뉴욕타임스의 그 컬럼리스트, 이분이 이제 주이시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과 비교도 하고 뭐 컬럼도 쓰고 있는데 바이든, 리스 체니 티켓이어야지 된다. 아니면 누군가 민주당과 이 밋 롬니 티켓이어야지 된다. 이게 꼭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에 그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로 들자면은 지금 뭐 벤자민 네탄야후는 이제 더 이상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그 연합정부, 아주 그 대규모의 연합정부 같은 것이, 연합전선 같은 것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광범위한 연합체를 구성을 해야지 된다. 바이든과 리스 체니 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이긴 공화당인데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까지 확실하게 해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투표 자유 보장법을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힘들다 하면서 그 공화당을 뭐 흑백 분리, 노예제를 지지했었던 과거의 그런 것에 비유해서는 많은 그렇게 커버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올해 1월 19일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요. 왜 이날 기자회견하는 날짜로 잡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웹사이트가 가동돼서 이 그 테스트 기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오늘 뉴스 속 표현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것에 피해자가 되고 있다. 슈퍼 영웅에 기대를 했는데 뭘 다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Biden is falling victim to Green Lantern style. Green Lantern style. 바이든이 Green Lantern 스타일의 기대에 대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 슈퍼맨 기대를 못 채워준다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 DC 코믹이라는 만화 만드는 그 출판사에서 1940년대부터 슈퍼히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2011년도에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이름 자체가 그린 랜턴, 뭐 반지에 뭐 소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슈퍼히로가 뭐 수십억 년 전에 우주를 뭐 몇천 개로 나눠서 악당과 싸우는데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린 랜턴이 있잖아요. 여기 표시도 있고 그린으로. 그린 랜턴, 이 반지에 힘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천하무적으로 쳐부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코비드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그린 랜턴이 없습니다. 파워가 제한적입니다. 대통령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되겠지? 희망, 실망. 희망, 실망이 반복하면서 바이든이 is falling victim to Green Lantern style. Green Lantern style이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니 내가 그린 랜턴 히로인 줄 알아? 슈퍼히로인 줄 알아? 그런 슈퍼맨, 슈퍼히로를 기대를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직의 딜레마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마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으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